한국의 이순신 장군 일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한 영화 감독이 한국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미 만화책으로 만들어져 알려졌다는 소식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이순신 장군. 과연 해외에서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저는 영국 출신 영화 감독이에요. 전쟁 영화를 만들고 있었죠. 용감한 군인들과 요란한 전투 장면이 가득한 크고 유명한 전쟁 영화들이었어요. 런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제가 만든 영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죠. 매일 아침, 저는 제 아파트 근처에 있는 같은 커피숍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항상 같은 커피를 주문하고 같은 신문을 읽고 있었죠.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브라운 씨. 평소대로 하실래요? 커피숍 직원은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죠. 오늘은 화요일, 런던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예정된 미팅이 취소된 후, 저는 길 아래에 있는 오래된 서점에 가보기로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였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서점 안에는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도 가지 않는 구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곳에는 이상한 책들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에 대한 책들이었죠. 바로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화려한 그림이 있는 얇은 책 한 권이 보였어요. 표지에는 이상한 갑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만드는 유럽 전쟁 영화에 나오는 종류의 갑옷이 아니었죠. 이 갑옷은 달라 보였어요. 제목은 불멸의 전사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 책을 집어들었어요. 책은 이순신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는 한국의 제독배를 이끄는 지도자였죠.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저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였을 뿐이었죠. 거의 책을 다시 꽂으려고 했어요. 왜 한국 제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그런데 뒷표지에 쓰인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함을 물리친 전설적인 인물.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배를 상대로 이길 수 있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죠. 그림들은 용머리가 달린 거북이 모양의 배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화살이 날아다니는 가운데에서도 용감하게 자신의 배 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도 있었고요. 소수의 배들이 거대한 적군의 함대를 물리치는 장면도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저는 그 책을 구매했어요.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 아파트로 가지고 갔죠. 창밖으로는 런던이 회색빛 비에 젖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파란 바다 파도와 용머리가 달린 이상한 배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컴퓨터로 이순신 제독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찾았어요.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배를 만든 발명가였고 전쟁 중에 일기를 쓴 작가였으며 자신의 아이들을 그리워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다 죽은 지도자였죠. 전화가 울렸어요. 저와 함께 일하는 독일 출신 영화 제작자 하일리였어요. 제임스, 새 영화 예산 보고서는 어디 있나? 그가 큰 목소리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내일 보낼게 라고 말했지만 사실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 제독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벽에 걸린 포스터들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만든 유명한 전쟁 영화들이었죠. 모두 같은 종류의 영웅들, 같은 나라들, 같은 전쟁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어요. 지루하게 느껴졌죠. 만약 제가 뭔가 다른 영화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제가 만들 거라고 예상하지 못할 그런 영화를요. 영국에서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 제독에 관한 이야기를요. 그 생각은 두렵게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하일리히는 저를 비웃을 거예요. 제 영화사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고요. 한국은 너무 멀어요. 왜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12척의 배가 133척을 물리친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계속 싸웠던 한 사람에 대해서요. 아침이 되자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가기로 한 거예요. 회사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하일리히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행기 표를 예약했을 뿐이에요. 여행 가방을 싸면서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설렘, 두려움, 마치 날 수 있을지도 모른 채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는 기분이었죠. 가방에 넣기 전에 책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불멸의 전사. 제가 찾으려고 계획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시작하려고 계획하지 않았던 여정이었죠. 내일이면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을 거예요.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쫓아서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바다 위를 날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속이 울렁거리고 있었는데 그건 단지 덜컹거리는 비행 때문만은 아니었죠.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거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쫓아 한국까지 날아가다니요. 정말 미친 짓인 것 같았어요. 창문 밖으로 아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하얀 이불 같아 보였죠. 그 구름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항상 이상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왔던 곳이었죠. 휴대폰을 꺼내보니 하일리히의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있었어요. 다시 전원을 껐죠. 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안해. 400년 전 한국 제독 이야기를 쫓아서 나라를 떠났어 라고요? 그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르죠. 잠을 자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큰 실수면 어쩌지? 이순신 제독에 대한 영화를 만들 수 없으면 어쩌지?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저는 유럽 전쟁과 유럽 영웅들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게 제가 잘하는 거였고 돈이 되는 일이었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로 들어갔죠. 도시는 바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크고 현대적이었으며 밝은 불빛의 높은 건물들로 가득했어요. 차들은 넓은 도로 위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전화기를 들고 보도를 따라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마치 런던이나 뉴욕 같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낙후된 곳이 아니었죠. 제 호텔 방은 15층에 있었어요. 창문에서는 온 도시가 마치 거대한 살아있는 생물처럼 펼쳐져 있었고 불빛들은 마치 별처럼 깜빡이고 있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생각했죠. 이곳은 너무 달랐어요. 너무 압도적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이순신 제독이 자신의 배 위에 서서 제가 도망치는 모습을 실망한 눈으로 바라보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아침에 저는 작은 차가게에서 이진수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둥근 안경 뒤로 친절한 눈을 가진 은발의 노인이었죠. 그는 한국에서 이순신 제독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오기 전에 저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그는 저를 만나기로 동의해 주셨어요. 차가게는 조용했고 꽃과 향신료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창가의 나무 테이블에 앉았죠. 밖에서는 비가 거리에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긴장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이순신 제독이나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요. 이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그렇죠? 배우러 오신 거죠. 그는 작은 잔에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녹차였는데 시원한 공기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제독을 위대한 전사로 알고 있죠. 이 교수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전쟁 중에도 아이들이 그리웠던 아버지였고 아름다운 글을 쓴 시인이었으며 거북선을 만든 발명가였죠. 이 교수님은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내셨어요. 오래되고 표지가 낡은 책이었죠. 이것은 이순신 제독의 전쟁 일기예요. 전쟁 중에 그가 직접 쓴 글이죠. 영어 번역본을 가져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책을 받았어요. 제 손에서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이 일기에서 이 교수님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이순신 제독이 단순히 전투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는 자기 집, 가족, 신념을 위해 싸웠어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을 때도 그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 교수님은 이순신 제독의 전투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용머리와 철갑 지붕을 가진 거북선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이순신 제독이 어떻게 강한 해류를 이용해 더 큰 적함대를 물리쳤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이 교수님이 일기를 읽어주실 때였어요. 이순신 제독은 어머니가 그립고 병사들이 걱정되고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홀로 있는 느낌에 대해 썼더군요. 내일 여수에 있는 해군 박물관을 방문해 보세요. 직접 눈으로 거북선을 보세요. 이순신 제독이 한때 서 있던 곳에 서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이순신 제독의 일기를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말은 시간을 뛰어넘어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죠. 그는 단지 한국의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와 같은 두려움과 희망을 가진 인간이었죠. 전화기가 다시 울렸어요. 또 하일리였죠. 이번에는 거의 받을 뻔했지만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더 많은 것을 봐야 했어요. 저를 지구 반대편까지 끌어당긴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했죠. 잠이 들면서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내일에 대해, 거북선을 보는 것에 대해, 이순신 제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다른 것도 있었어요. 호기심, 설렘. 마치 새로운 세계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여수에 있는 해군 박물관은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죠. 드디어 유명한 거북선을 제 눈으로 직접 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물관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멈춰서서 바라보았어요. 바로 거기에 있었죠. 실물 크기의 거북선이 짙은색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둥근 지붕에는 쇠가시들이 덮여 있었어요. 앞쪽에는 입을 벌린 사나운 용머리가 달려 있었죠. 아름답고 동시에 무서워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배 주변을 걸으며 매끄러운 나무를 만져보고 있었어요. 400년 전에 이 배에 타고 훨씬 더 큰 적함대와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려 했죠. 이순신 제독은 얼마나 용감했을까요? 인상적이죠, 그렇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파란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짧은 검은 머리에 마치 군인처럼 꼿꼿이 서 있었죠. 저는 박태준 교수입니다.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이 교수님께서 여기서 만나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기 전에 해군 장교였죠. 박 교수님은 배와 해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순신 제독의 유명한 전투 지도를 보여주며 거북선이 물 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설명해 주고 있었죠. 앞쪽의 용머리에서는 연기를 뿜어적을 겁주고 배의 움직임을 숨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붕 위의 가시들은
적 병사들이 배 위로 뛰어오르지 못하게 막아주었죠. 3일 동안 박 교수님은 저를 이순신 제독의 삶에서 중요한 장소들로 데려가 주셨어요. 유명한 전투가 벌어졌던 한산도를 방문했고 이순신 제독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둔 명량해협도 갔어요. 단 12척으로 133척을 상대로 이긴 곳이었죠.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해협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강한 조류가 우리를 밀어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느껴지세요? 박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순신 제독은 이 조류를 무기로 사용했어요. 언제 가장 강해지는지 알고 있었고 자신의 배들을 완벽하게 배치했죠. 배 위에 서서 이순신 제독을 승리로 이끌었던 같은 물살을 느끼면서 저는 문득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진짜 용기에 대한 실제 이야기였죠. 이제 제 전화기는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하일리히가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고 화가 나 있었죠. 회사 이사회에서 질문하고 있어. 그의 메시지 중 하나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한국 전쟁 영웅을 쫓아다니며 미쳐버렸다고 생각해. 이건 내 경력을 망칠 거야. 이런 말들이 저를 두렵게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요. 한국에 온 이후로 제 안에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현지 영화 촬영팀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한 젊은 한국 영화 제작자를 만났어요. 또 이순신 제독의 실제 후손인 한 여성도 방문했죠. 그녀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오래된 가문의 보물들을 보여주었어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그녀는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이순신 제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었어요. 제 조상은 단지 전쟁 영웅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쓴 아버지였고 시인이자 발명가였죠. 만약 그에 대한 영화를 만드신다면 이런 면도 보여주세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 위에 모든 메모와 사진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져 있었죠. 이건 단지 해전과 영리한 전략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을 용기와 지혜로 맞선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죠. 전화기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죠. 제임스,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일리히의 목소리는 분노로 날카로웠어요. 이사회에서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내 모든 프로젝트의 자금을 끊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전환점이었죠. 지금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항상 만들어왔던 같은 종류의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안전하고 익숙하고 성공적인. 하지만 만약 여기 머문다면. 저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이순신 제독의 일기를 바라보았어요. 그가 자신의 어려운 선택들을 마주했을 때 썼던 말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여기서 시작한 일을 마무리해야 해. 저는 하일리히에게 말했어요. 돌아가면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위해 제 전체 경력을 걸었죠.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의미 있는 일을요.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선을 넘어섰어요. 이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내일은 더 많은 장소들을 방문할 거예요. 이순신 제독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거고요. 이 길이 저를 어디로 이끌든 계속 따라갈 거예요. 잠이 들면서 저는 밝은 달 아래에서 항해하는 거북선들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들의 용머리가 어두운 물을 가로질러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한국에 온 지 3주가 지났어요. 제 호텔 방은 더 이상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았어요. 종이들이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죠. 지도, 메모, 사진들이 벽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이순신 제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모아서
제 노트북이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고 있었죠. 제 이메일 수신함은 런던에서 온 화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상사는 저에게 당장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영화사는 저에 대한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하일리인은 모두에게 제가 미쳤다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양손에 묻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400년 전에 살았던, 제가 그 존재를 거의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 제 전체 경력을 걸었어요. 빗방울이 제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짙은 회색으로 제 기분과 딱 맞아떨어졌죠. 저는 이순신 제독의 일기를 집어들고 그의 유명한 말이 적힌 페이지를 펼쳤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제독은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이 말을 썼어요. 그는 질투심 많은 관리들에게 거짓 고발을 당했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고문과 모욕을 당했지만 그의 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순신 제독은 실제 위험과 고통에 직면했는데 제가 직면한 것은 몇 개의 화난 이메일과 직업을 잃을 위험뿐이었죠. 그게 정말 그렇게 끔찍한 일인가요?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가요. 한국에 온 이후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불편한 무언가를 보도록 강요받고 있었죠. 저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너무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역사를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고 서양 이야기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제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보고 있었어요. 세상을 그렇게 작은 창문을 통해 바라봄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를요. 밖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순신 제독이 그의 시련에 맞섰던 것처럼 저도 이 시련에 맞설 거예요. 제 편견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한국의 군사 역사에 관한 전시물로 가득 찬 거대한 건물이었죠. 전시물들 사이를 거닐다가 이순신 제독에 대한 국제적 견해를 다룬 작은 구역을 발견했어요. 미국과 영국의 해군 전문가들이 이순신 제독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독들과 비교한 인용문을 발견하고 놀라고 있었어요. 일부는 심지어 그가 영국의 유명한 넬슨 제독보다 더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었죠. 이순신 제독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박물관 가이드가 말했어요. 그것은 세계 역사에 속해 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외국 역사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연히 한국에서 일어난 보편적인 인간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죠. 용기, 진실성, 희생에 관한 이야기로 어느 누구든 어디서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 새로운 명확성을 가지고 저는 호텔방에서 밤새 깨어 있었어요. 이순신 제독에 관한 영화 계획을 완벽하게 작성했죠. 이상하고 이국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진 강력한 인간 드라마로서요. 다음 날 피곤하지만 흥분된 상태로 저는 진해의 해군 기지를 방문했어요. 박 교수님이 특별 투어를 마련해 주셨죠. 기지를 걸어 다니는 동안 우리는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을 만났어요. 이분은 넷플릭스 코리아의 김 실장님이에요. 박 교수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만나고 싶어 하셨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넷플릭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예요. 그들은 모든 나라에서 시청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죠. 김 실장님과 저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 영화 계획을 보여주고 이순신 제독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제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종류의 이야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영화 대신 시리즈로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어요? 여기 정말 풍부한 자료가 있네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이순신 제독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한다니요. 그날 저녁, 저는 부산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비가 그쳤고 지는 해가 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낚시 배들이 바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순신 제독이 한때 그의 거북선을 타고 항해했던 그 바다로요. 저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3주 전에 한국에 왔던 제임스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제임스 같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어요. 그것들에 도전할 수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진정으로 믿는 이야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싸울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요. 해가 바다로 사라지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이순신 제독의 이야기를 그에 걸맞은 모든 존경과 진실을 담아 전할 거예요. 영웅은 어떤 문화,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작은 방식으로나마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제한된 시각을 넘어볼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한국이 저에게 제 시각을 넘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요. 런던 사무실이 이제 저에게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벽에는 제 옛 전쟁 영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죠. 유럽 군인들이 유럽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때 저는 이 포스터들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한정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영국에 돌아온 지 겨우 3시간 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 여행 가방은 아직도 사무실 문 옆에 놓여 있었죠. 그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보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순신 제독의 일기, 그의 전투 지도들, 거북선 사진들, 그리고 제 모든 메모들이요. 하일리히가 노크도 없이 문을 확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죠. 마치 급하게 옷을 입은 것처럼요. 이사회 회의가 30분 후에 시작해 그가 저를 노려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매우 화가 났어, 제임스. 오늘 내가 직업을 잃을지도 몰라. 내 한국 모험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길 바랄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치가 있었어, 하일리.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사회실은 우리 건물의 맨 위층에 있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긴 나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일부는 화가 난 것 같았고, 일부는 실망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었죠. 이것이 저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가장 큰 도전이었죠. 저는 방 앞쪽에 제 노트북을 설치했어요. 이제 제 손은 떨리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그들에게 이순신 제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거북선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그의 뛰어난 전투 전략들을 설명했으며 그의 일기에서 용기, 의무, 희생에 관한 그의 말들을 읽어주었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넷플릭스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순신 제독에 대한 큰 TV 시리즈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할 거라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은 조용했어요. 그때 하일리히가 일어섰죠. 서양 관객들은 서양 영웅들을 원해.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자신들과 닮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원하지. 이 한국 제독이 너에게는 관심을 끌지 모르지만 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것이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예전에 제임스라면 아마 굴복했을 거예요. 예전에 제임스는 하일리히가 말하고 있는 것을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임스가 아니었어요. 저도 전에는 당신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는 하일리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양 이야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틀렸어요. 저는 제 노트북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국제 프로그램들의 시청자 수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불러왔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목말라 있어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순신 제독의 투쟁은 외국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거예요. 그의 용기, 그의 지혜, 그의 국민을 위한 희생, 이런 자질들은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토론은 또 1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일부 이사회 멤버들은 넷플릭스에 관심에 흥분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하일리히에 동의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앞뒤로 논쟁하면서 방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이사회 의장이 조용히 해달라고 손을 들었어요. 제임스, 그녀가 저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것은 당신의 일반적인 프로젝트와는 매우 다르네요. 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당신에게 일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허가를 줄 거예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음 달에 전체 계획과 예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충분했어요. 프로젝트는 계속될 테니까요. 우리가 이사회실을 나올 때 하일리히가 복도에서 저를 멈춰 세웠어요. 넌 변했어. 그가 제 얼굴을 살펴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널 뭔가 바꿔놨어. 저는 한국에서 제 자신에 대해 뭔가를 발견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들에 도전하는 것이 새로운 가능성에 제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잠시 동안 하일리히의 굳은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호기심 같은 것이 그의 눈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이 이순신 제독, 그가 물었어요. 정말로 내가 말한 것처럼 인상적이었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 가방에 손을 넣었어요. 이순신 제독 일기의 영어 번역본을 꺼내서 하일리히에게 건넸죠. 이걸 읽어봐.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걸어가면서 저는 먼지 쌓인 서점 구석에서 그 책을 발견한 이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이야기가 제가 거의 무시할 뻔했던 역사의 한 조각이 저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죠. 이순신 제독의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제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제 자신의 좁은 시각에 도전함으로써 저는 새로운 것을 찾았어요.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요. 영화 제작자로서의 새로운 목적을요. 진짜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였어요. 적합한 배우들을 찾고 촬영 장소를 선택하고 이야기가 진정성 있으면서도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순신 제독은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 배들과 맞섰어요. 분명히 저도 몇몇 의심 많은 제작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 거예요. 런던의 햇살 속으로 건물을 나서는 동안 저는 몇 년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모두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영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세상의 더 많은 부분을 탐험하기가 너무 기다려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